여러분에게 중국은 어떤 나라인가요?将在钢铁长城面前碰得头破血流. 그들이 강해질수록 두려움은 커져갑니다. 그런데 싫어하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위대한 수업, 이번엔 중국입니다. 일 년에 걸쳐 세계 최고의 중국 전문가들을 만났습니다. 인사이드 차이나 세 번째 강사입니다. 중국 청년 세대가 열광하는 세계적인 인류학자 샹바오.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은 묻습니다. 중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나요? 교과서에 나오는 뻔한 중국 이야기와는 다를 겁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안녕하세요. 위대한 수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전 샹비아오고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 사회인류학 연구소장입니다. 지난 수업 때 말씀드렸다시피 외부인의 시선으로 중국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중국 내부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고 젊은 세대의 걱정과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 이야기한 부유에 이어 오늘은 두 번째 키워드인 내권을 얘기할 겁니다. 내권이란 새로 등장한 용어로 2020년 이후 중국의 젊은 세대가 소셜미디어에서 소통할 때 가장 흔히 쓰는 키워드입니다. 내권은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내권은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회적 의미를 말씀드리자면 무의미하고 끝없는 노력과 끝없는 경쟁을 뜻하며 지나친 경쟁을 말합니다. 무의미해 보이지만 그만둘 순 없어요. 즉 내권이란 그만둘 수 없는 끝없는 경쟁 상태입니다. 모든 경쟁과 노력은 다음을 위해서인데 다음 단계도 진정한 행복을 주진 않죠. 그래서 무의미하다고 느끼죠. 지치지만 경쟁을 멈출 순 없어요. 남들처럼 경쟁에 합류하지 않으면 낙오하고 말거든요. 그럼 일자리와 생계에 문제가 생기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몇 년간 정부와 기업에서 야근이 아주 흔해졌어요. 저녁 8시를 넘어 밤 10시까지도 퇴근하지 않죠. 끊임없이 야근해요.
야근할 정도로 그렇게 일이 많을까요? 아니에요. 동료들이 야근하니까 본인도 할 수밖에 없어요. 동료들이 야근하는 이유는 상관이 야근하기 때문이고요. 회사는 경기가 안 좋다면서 매일 야근을 요구합니다.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경제가 하락하고 생존하기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 노력을 쏟고 끝없이 경쟁하는 겁니다. 내권은 중국만의 현상일까요? 아니면 전 세계적인 현상일까요? 세계적으로 만연하긴 하지만 내권은 중국에서 더 강화됐다고 볼 수 있죠. 미국의 교육을 볼까요? 중국만큼 내권 현상이 일어나진 않지만 미국 사회에서도 어디가 좋은 대학인지 아닌지 명백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게다가 매우 획일화되어 있죠. 미국 사회에 다양성이 있다고들 하지만 엘리트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엘리트층에서 고도의 내권 현상이 일어나죠. 하지만 중국의 내권 현상은 미국과 다릅니다. 중국에선 대중이 내권 현상에 참여합니다. 왜 중국에서 내권 현상이 더 강할까요? 바로 삶을 이해하는 중국인의 방식 때문입니다. 좋은 인생이란 무엇일까? 괜찮은 일이란 무엇일까?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할까? 답은 놀랍도록 한결같죠. 14억 중국인이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면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어요. 14억 인구가 같은 기준에 따라 내권화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 안의 내권의 힘과 경쟁의 압박은 타국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원래 경쟁의 목적은 성공하기 위해서예요. 남들보다 더 뛰어나려고 경쟁하죠. 하지만 요즘엔 낙오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따라잡기 위해 경쟁해요. 그래서 내권 현상에 피로를 느낍니다. 딱히 성공을 원하지도 않죠. 하지만 내권 현상에 합류하지 않으면 중산층의 삶을 영위할 가능성을 잃게 돼요. 따라서 삶의 하한선을 지켜내고자 경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왜 현재의 경쟁 상태를 내권이라는 말로 표현할까요? 내권은 흥미로운 단어예요. 원래 내권이라는 단어는 인류학자와 경제사학자가 쓰던 말이었거든요. 그들이 쓰던 내권은 아시아의 쌀농사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높은 생산 효율을 얻었는지 설명할 때 사용해요. 17세기 이전 중국에서는 황무지 개간을 하던 중이라 전반적인 생산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결과 모든 사람의 평균 생산성도 개선됐죠. 하지만 17세기 이후부터 개간할 땅이 없어지자 내권 상태로 진입하게 됐습니다. 즉, 생산성을 높이려면 더 많은 노동력을 쌀농사에 투자해야 했던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돌파구는 찾지 못했어요.
결국 농경 경제는 산업화 단계에 이르지 못했고 전환점을 맞지 못했죠. 왜 농경 경제는 자본주의 경제로 진화하지 못했을까요? 이를 설명할 때 내권이란 용어를 썼습니다. 노동력을 더 투입할수록 산출물도 증가하지만 이런 산출물은 증가한 인구와 노동력으로 즉시 소모되고 말죠. 농경사회의 주 목적은 소득을 극대화하는 게 아니라 가정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수가 늘어나는 거였어요. 바로 인구를 늘리는 게 농경사회의 주 목적이었죠. 그래서 사람이 많아지면 농업 산출물을 계속 소모하게 돼요. 그럼 현재의 내권 현상은 어떨까요? 노동력을 계속 투입하지만 결국 내부에서 소모돼요. 외부를 향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지 못하죠. 그래서 안으로 말린다고 하는 거예요. 끝없이 노력하지만 돌파구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면을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이 내권이라는 용어가 오늘날 중국에 만연한 경쟁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앞서 우리는 개인적 수준에서의 경쟁을 분석해봤는데요. 구조적 관점에서 보면 경쟁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경쟁은 절대 쌍방이 아니거든요. 당신과 나의 경쟁인 것 같지만 A와 B의 경쟁이 아니에요. 경쟁은 늘 삼자 관계예요. A와 B가 경쟁하려면 C가 있어야만 하죠. 한 사람이 규칙을 정하고 경쟁에서 얻을 수 있는 보상을 정합니다. 어떤 보상이 가장 좋은지 1등과 2등상은 무엇인지도 정하죠. 또 경쟁 과정을 감독하고 보상을 줍니다. 경쟁의 내권 관점에서 C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A와 B는 부수적인 존재가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경쟁의 내권 현상이 가장 심각한 분야는 어디일까요? 학교와 교육 분야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대학교 연구직도 경쟁적인 분야가 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교육과 연구는 공공재라 경쟁해선 안 되거든요. 연구소는 인류 발전을 위해 설립된 기관인데 왜 경쟁이 치열한 거죠? 좋은 성적이 무엇인지,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하는지, 학생은 어때야 하는지, C가 모든 걸 결정하기 때문이죠. 이렇듯 오늘날 경쟁에서는 삼자 관계가 극단적으로 드러납니다. 또한 경쟁의 내권 현상은 제도적 내권 현상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데요. 제도적 내권 현상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획일화된 교육은 다른 교육의 이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육적 가치도 인정하지 않죠. 이것이 제도적 내권 현상입니다. 학생들은 선생님께 보상받기 위해 경쟁합니다. 누가 더 공부를 잘하는지 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학교와 교육기관 권위자의 인정을 받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죠. 또한 영세 자영업자들 사이의 경쟁이 과열되는 이유는 제도적 내권 시스템에서 연을 만들기 위해서죠. 여러분이 개인 사업자로서 돈을 벌고 싶다면 특정 권력기관이나 대기업과 연을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요. 시장에선 수평적인 경쟁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시스템에 자신을 끼워 넣는 겁니다. 그 안에서 권력과 부가 끝없이 위로 집중되죠. 교육 분야만 봐도 제도적 내권이 없으면 개인 수준의 심각한 내권 현상은 사라질 겁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선 학생들을 획일적으로 교육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학생들이 있으니까요. 학생들이 느끼는 경쟁 압박도 덜할 거예요. 결국 개인적 차원의 내권은 고도로 획일화된 문화와 삶에 대한 이해 때문에 발생하죠.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이 요소들을 왜 주목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가 C를 인지할 수 있다면 사람들 간의 관계를 새로이 이해할 겁니다. 여러분의 동료와 학우는 적이나 경쟁자가 아니에요. C가 누구인가? 어떻게 C의 영역에 들어가게 됐는가? 둘째, 삶의 이해와 목표가 획일화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면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내가 과도하게 동일화됐을까? 용감하게 다른 가치를 추구할 수 있을까? 나중에 사회복구에 관한 수업에서 더 깊게 이야기를 나눠보죠. 감사합니다.